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라기 카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평범하고 음침한 고등학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암살자였고 그에게서 벗어난 자는 없었습니다. 아라기 카이의 친구들은 그의 성격과 분위기 탓에 그를 싫어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라기와 그의 친구들은 갑자기 검과 마법의 세계로 전이되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의문의 전달자는 그들 모두가 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이 세계로 불려온 영웅이며 이 벅찬 임무를 위해 그들에게 초능력을 부여한다고 알립니다. 아라기 카이는 당연히 가장 강력한 능력을 얻습니다. 자, 어떤 능력인지 알고 싶다면 이야기를 처음부터 철저히 알아봅시다. 장면은 어두운 골목을 달리는 남자로 시작되며 그는 멈춰서서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도망쳤을까 생각했지만 갑자기 칼이 목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살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암살자에게 말했지만 다음 순간 암살자는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라기 카이라는 남학생이 피곤한 모습으로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 후 학교 가는 게 정말 짜증난다고 하품하며 생각했죠. 그는 암살자였습니다. 그가 교실에 들어서자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도 슈지라는 남학생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축구부의 에이스이자 반장이었죠. 카이는 차갑게 인사를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편 나가세 레이나가 카이가 늘 무례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반에서 가장 멋진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슈지에게 카이 같은 이에겐 인사할 필요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슈지는 그가 피곤해서 냉정했을 수 있다고 감쌌습니다. 갑자기 다른 학생이 교실로 들어왔고 그를 본 레이나는 방금 더 무례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례한 학생은 아라시 씀스케, 악명 높은 지역 갱단 리더였다. 몇몇 학생들은 아라시에게 인사했지만 아라시는 카이가 잠든 걸 보고는 인사 대신 자리로 가 그를 깨웠습니다. 아라시가 손을 뻗었지만 카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손을 잡고 졸리다며 용건을 물었어요. 카이가 손을 놓자 아라시는 그를 이상한 놈이라고 했죠. 그때 켄자키 림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술, 학문 모두에 재능 있는 아름다운 학생이었고 냉철한 학교 최고 미녀였습니다. 아라시가 그녀에게 맞서려 했지만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선도부원 하시모토 미레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가 아라시와 싸우려 하자 나루미 요시오라는 소년이 아라시가 그녀를 날려버릴 거라 말했습니다. 요시오는 천박하고 경박한 인물이었고 곧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은 문제투성이 학생들로 가득한 신소고등학교 1학년 교실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카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는데 문득 슈지의 발밑에서 기묘한 느낌을 감지했습니다. 바닥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며 마법진이 나타났습니다. 곧 반 학생 모두가 혼란과 충격에 빠졌죠. 마법진이 커져 교실 바닥 전체를 덮었습니다. 슈지는 나가라 했지만 카이는 이미 늦었음을 알았습니다. 밝은 빛이 모두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은 모두 낡은 성 같은 곳으로 순간이동했습니다. 모두 쓰러진 채 의식 없었고 카이가 제일 먼저 정신 차렸습니다. 건물은 돌로 되어 있었고 몸을 숨길 큰 기둥 몇 개와 출구는 하나뿐임을 알아챘습니다. 곧 다른 학생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모두 허둥댔지만 슈지가 진정시켜 카이는 반 전체가 평정심을 유지한 것에 안도했습니다. 아라시가 일어나 시간 낭비할 수 없다며 부하 둘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카이가 그를 막아서며 문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소녀와 노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중세시대 기사와 공주 같았고 망토 달린 특이한 옛날식 옷을 입었습니다. 소녀는 학생들을 영웅 후보라 칭하며 인사했고 학생들은 그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카이는 그 둘을 분석해 남자가 검사 체형에 경계심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녀는 근육질이었지만 카이에게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신성 국가 디가레스트의 대주교 레오노라라고 소개했고 함께 온 남자는 기사이자 보호자인 가이우스라고 했습니다. 아라시는 그런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장난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절대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슈지가 그들에게 갑자기 이곳에 왔고 이로 인해 약간 초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녀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사악한 마왕을 물리칠 인류의 희망으로서 평행세계로 소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평행세계의 영웅 후보였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이우스는 아라시에게 성역계에 말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아라시는 이에 아랑곳 없이 가이우스가 검을 뽑게 했지만 레오노라가 진정시켰죠. 아라시가 가이우스에게 덤벼들자
카인은 그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아라시가 공격하기도 전 가이우스는 검을 던져 그의 머리를 살짝 베었고 공격이 너무 빨라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레오노라는 공격적 행동에 사과하며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고 그러려면 조용히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차분함에서 무서움으로 돌변했습니다. 마왕 침공으로 그 세계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어요. 디가레스트는 계속 저항했지만 침공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카인은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그들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학생들은 싸워본 적이 없어 할 수 없다고 답했고 일부 여학생들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가이우스는 마왕을 물리쳐야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 불가능해 보여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말에 더욱 충격받았고 카인은 그가 단지 동기부여를 위해 한 말임을 알았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이들이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기엔 경험과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아라시는 피 흘리며 일어나 명령하는 그들을 욕했고 그런 이들이 싫다고 덧붙였다. 가이우스는 꺾이지 않는 아라시의 기상에 그가 쓸만한 전사라고 여겼습니다. 가이우스는 아라시가 방해될 듯해 그를 죽이려 칼을 들었다. 하지만 레오노라가 아라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쓰는 힘이 신들이 부여한 시스템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세계의 마법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인은 그녀가 자신들 문화를 알며 이전에도 소환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소환한 힘이 그 이유라며 슈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자 슈지 손목이 빛나며 곧 손에 빛의 검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으로 신성 보호 능력을 각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를 부른 것이 이기적인 부탁이지만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힘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슈지는 아무리 큰 힘을 줘도 당장 싸울 수는 없다고 했죠. 그녀는 훈련을 받고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슈지는 상황을 장악하고 친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와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단 들어보자 했고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레오노라는 모두가 돕겠다고 하자 신성한 힘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레리에게는 염력을, 아라시에게는 폭발 능력을, 미나에게는 불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요시오는 바람의 능력을, 다른 아이들도 다양한 능력을 받았고 레오노라가 남은 사람을 묻자 카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도 힘을 주었고 그는 시야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을 받자마자 레오노라의 스탯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눈이 붉게 변하자 레오노라는 그가 희귀한 심판의 힘을 받았고 그 힘으로 대상의 스탯과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시험하자 스탯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라시도 자신의 힘을 시험하고 카이에게 눈 색깔만 변했다며 놀렸고 카이는 학생들이 거만해졌음을 알아챘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고 얻은 힘 역시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다른 방법이 많았으니까요. 모두가 힘을 받은 뒤 레오노라는 휴식을 지시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웅 후보들이 각자의 방으로 안내되었고 카이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선 경비병들이 영웅 후보들이 약하다고 순찰 돌며 수군댔죠. 저런 애들이 마왕을 물리치도록 선택됐다며 비웃었고 성녀님이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카이는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그는 심판의 힘으로 경비병 스탯을 확인하고 검술만 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곧바로 정보를 찾아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그 도시가 요새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문이 삼엄하게 경비되어 몰래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리나는 두 부하와 함께 넓은 공터에서 새로 얻은 힘을 연습할 적절한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신성 보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그들은 각자의 속성을 구현하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덤불에 숨어 그들을 엿보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소녀들도 덤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요. 소녀들, 마법에 이끌린 거대한 도마뱀 생명체였죠. 카이는 마법으로 괴물의 스탯을 확인했고 압도적인 수치에 충격받았습니다. 괴물은 포효하며 소녀들을 쫓기 시작했죠. 카이는 도마뱀이 강하고 공격적이지만 직선으로만 달리고 지능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괴물에게 칼을 던져 두꺼운 피부를 꿰뚫었습니다. 한편 리나는 비틀거리다 넘어졌습니다. 괴물이 그녀를 덮치려던 순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소녀들이 둘러보니 괴물 머리에 칼이 박혀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구했는지 궁금했지만 그들은 더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카이는 구할 이유가 없었으나 양심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괴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이곳에서 살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괴물 시체 근처에서 칼을 집으려던 순간 누군가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괴물 시체 뒤에 숨어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문제 발생을 피하고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나자 한 사람이 벽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로브를 뒤집어 쓰고 있어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괴물의 머리를 으스러뜨리고 눈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영웅 후보들을 보고 실망했지만 카이에게서 자신과 같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이우스가 죽은 괴물의 시체를 가져오자 영웅 후보들은 충격받았습니다. 가이우스는 어젯밤 왕도 근처에서 죽은 괴물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왕이 몬스터들을 광란시켜 인간의 살을 탐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웅 후보들은 저런 괴물들과 싸울 거라고 들었어요. 가이우스가 연구원 스테디에게 몬스터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묻자 그는 중급 이상의 마족이 사용한 마법의 흔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새 영웅 후보들의 수준을 정찰 중이라 말했습니다. 카이는 연구원이 쓴 새로운 단어인 요술이 마법과 다른지 궁금해했고 슈지는 몬스터가 마족에게 조종당했냐고 물었습니다. 스테디는 강한 마족이 복종 주문으로 약한 몬스터를 조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가이우스가 그를 끌고 갔지만 스테디는 더 설명하려 했습니다. 카이는 스테디가 정보 수집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그 시선이 마족이었음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카이가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마족은 능숙했습니다. 그는 마족이 지금도 주변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순간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라시는 가이우스에게 마족을 죽여야만 돌아갈 수 있고 오래 있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동의했고 카이는 진실의 무게를 빨리 깨닫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레오노라가 들어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힘을 사용하는 법을 모를 뿐이며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세계 출신이니 성장 속도가 이곳 사람들과 다를 겁니다. 학생들이 훈련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이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새 언어의 글자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죠. 애초에 서로 통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심판의 힘이 전투에 부적합해 훈련 제외 후 도서관 출입은 허용되었습니다. 역사나 문화, 마족에 관한 책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강한 5명은 바람 능력의 나루미, 폭발의 아라시, 염력의 칸자키, 대지 힘의 하시모토, 그리고 불 능력의 리나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성장 속도가 빠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슈지였습니다. 그는 검술 스승들보다도 더 강해졌습니다. 카이는 심판의 힘으로 지난주 D등급이던 모든 능력치가 B등급 이상으로 올랐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남학생이 카이를 놀리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도 그를 얕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 힘을 얻자 오만해졌습니다. 한 남학생이 카이를 괴롭히려다 카이에게 제압당했고 그때 레오노라와 가이우스가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예상보다 빨리 성장하여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루미가 마왕과 싸우게 할 거냐 묻자 그녀는 몬스터와 싸우는 실전 훈련을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다음 날 가이우스와 레오노라는 모든 영웅 후보들을 숲으로 데려갔고 가이우스는 전투 훈련을 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무가 많아 한 그룹으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죠. 그래서 2~3명씩 팀을 나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웅 후보들은 각자 그룹을 만들었고 홀로 남은 카이와 칸자키는 어쩔 수 없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카이는 그녀를 자신감 있고 냉담하며 자존심이 강하다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을 알아챘습니다. 한편 레오노라는 특별한 기회이니 몬스터를 가장 많이 물리친 팀에게 깜짝 보상을 주겠다고 발표했고 곧 전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가는 길에 칸자키는 카이에게 자신의 힘이 월등하니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말했고 그의 앞길을 막지 말라 했습니다. 카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기겠다 답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그에게 자존심도 없냐 물었고 카이는 주변에 숨어있는 내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몬스터 하나가 그들에게 달려들자 칸자키는 힘을 썼습니다. 그녀의 지배 능력은 대상에게 명령을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엎드리라 하자 고블린은 그대로 따랐죠. 몇 분 뒤 그녀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힘을 오래 사용하면 마나 소모가 커 피곤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다른 몬스터가 곧 공격할 테니 고블린을 죽이라고 했지만 몬스터가 사람 같아서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카이는 그게 공격하려던 몬스터라고 말하며 그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평화에 익숙한 순진한 일본 학생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그가 돌멩이를 만지고 있을 때 갑자기 고블린 3마리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고블린들에게 엎드리라 명령하고 카이에게 돕도록 했습니다.
카인은 끼어들지 말라고 한 건 그녀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고블린들에게 목을 비틀라 명했고 그렇게 그들은 죽었다. 그녀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녀는 명령이 어려울수록 성공률이 낮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고블린 시체에 역겨워했지만 카인은 지혜로운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초능력도 없이 어떻게 그리 침착하냐 물었고 그는 그게 자신의 장점이니 걱정 말라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두려우면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다. 그녀가 용감한 척했지만 그는 그녀가 괜찮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루미와 하시모토는 감당 못할 괴물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기에 둘은 바람과 바위 능력으로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로 공격했지만 겨우 흠집만 냈을 뿐이었죠. 그들은 무력했고 다음 행동을 몰랐습니다. 칸자키는 할아버지께 보답하지 못해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그녀에게 카이가 길 잃을 수 있으니 더 가야겠냐 물었습니다. 둘은 다투었고 그녀는 카이가 왜 그리 비밀스럽고 고집스러운지 궁금해했습니다. 실랑이 중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고 칸자키는 하시모토의 목소리임을 알았습니다. 카이가 묻자 그녀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하시모토는 괴물에게 던져져 상처 입고 피를 흘렸습니다. 나루미에게 도망치라 했지만 괴물이 그마저 공격하려 늦었고 칸자키는 힘으로 괴물에게 멈추라 명령했습니다. 나루미가 감사해하자 그녀는 괴물이 너무 강해 오래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카이가 하시모토 생사를 묻자 나루미는 심하게 다쳤지만 살아있다고 답했고 카이는 그녀를 업고 떠나라 했습니다. 나루미는 주저했으나 그녀의 상태를 보고는 결국 그곳을 떠났습니다. 카이는 그가 떠나자 능력을 써 괴물의 스탯을 확인했고 특히 방어력이 매우 높아 놀랐습니다. 그는 공격이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돌 연변이라는 사실에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칸자키가 못 버티겠다 소리치자 그는 충분히 시간을 벌었으니 함께 도망치자 했죠. 상황을 보고 동의했지만 괴물을 막느라 모든 힘을 소진해서 더 이상 다리를 쓸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한 카이는 연막탄을 꺼내 터뜨렸습니다. 덕분에 칸자키를 붙잡고 숨을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그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연기의 정체를 묻자 그는 훈련 중에 직접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소환되기 전부터 지니고 있던 장비였기에 거짓말이었죠. 귀한 장비라 함부로 쉽지 않았고 그것들은 기본적인 암살자 장비였습니다. 칸자키는 구하러 가자고 한 건 자신인데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카이는 사과 대신 고맙다고 말하면 된다고 했죠. 또다시 둘의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자 했지만 그는 그럴 필요 없다 답했습니다. 슈지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그는 친구들을 해친 곰을 공격했습니다. 슈지는 빠르게 괴물을 공격해 팔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리나가 불의 능력을 썼지만 괴물의 속도를 늦출 뿐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달려들었고 누군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련한 암살자 마족 델피스였습니다. 델피스는 영웅 후보들의 빠른 성장에 갑옷 괴물이 못 이길 거라며 비웃었죠. 그는 그들의 침착함, 특히 슈지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원래는 정찰 임무였으나 이제 계획을 변경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끝내기로 결심했다. 한편 슈지 일행은 괴물 처치에 성공했다. 델피스가 미소 지으며 공격하려던 순간 카이크이가 목에 단검을 겨눴습니다. 델피스는 붙잡힌 것에 놀랐고 카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빨리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이는 그의 다리를 베어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카이는 슈지 일행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하라 했습니다. 카이는 질문에 답하면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델피스는 포기하기 싫었지만 카이가 우세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카이는 자신을 지켜본 이가 그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카이는 감시당함을 알고 슈지 일행이 싸우게 한 것이 자신을 유인하려는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그의 말을 자르고 이 세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보가 필요하니 묻는 말에 모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피스는 비웃고 거절했지만 카이는 그냥 협력하는 게 쉬울 거라고 했습니다. 델피스는 자신을 얕보지 말라며 가지고 있던 독을 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카이는 마왕 군대가 만만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칸자키가 와서 근처 시체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이가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묻자 쓰러졌을 때부터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죽은 마족이 마왕군 소속의 암살자이며 아까 그 괴물은 그의 앞잡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나타난 도마뱀 괴물도 그의 짓이었죠. 마왕이 영웅 후보들을 노린다는 걸 알자
그녀는 두려워하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암살자를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그는 비밀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여겨 가족이 암살 사업을 했기에 그가 같은 일을 한다는 걸 냄새로 알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칸자키는 이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고 하시모토의 상태로 영웅 후보들이 이미 동요하고 있으니 시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들을 그토록 신경 쓰는지 몰랐다고 했고 그는 싸움에 익숙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심하게 다쳐 쓰러진 하시모토 주위로 모든 영웅 후보가 모여들었습니다. 치유 능력을 가진 호노라는 학생이 그녀를 치료했고 모두가 호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하시모토가 약 1시간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영웅 후보들은 괴물을 물리친 슈지를 칭찬했습니다. 갑자기 레오노라와 가이우스가 나타나자 후보생들은 왜 이제야 왔냐며 도움을 주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이우스는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매번 그가 구해주는 것은 좋은 훈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슈지가 상황이 심각해서 하시모토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말하자 가이우스는 목숨을 거는 것이 실전 군사훈련의 당연한 일부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전투의 모습이니 나약한 불평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슈지는 약한 괴물만 있는 지역에 갑옷 괴물이 나타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레오노라는 그 지역에 갑옷 괴물이 있을 리 없으니 마왕의 암살자 때문일 거라 했습니다. 가이우스와 레오노라는 카이가 이미 암살자를 죽인 줄도 모르고 방어를 강화했죠. 레오노라는 현재 수준으론 전멸할 테니 훈련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 두려워했고 슈지가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강해져야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라시는 명령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레오노라에게 따지려 했지만 가이우스가 막으며 너희는 레오노라의 장기말일 뿐이니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격해지자 슈지가 아라시를 진정시켰습니다. 복종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가이우스는 슈지에게 감명받아 후보들에게 나라의 중요한 장기말이니 올바르게 행동하는 한 해코지는 안 할 거라며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라시는 여전히 불만족, 폭발 능력으로 가이우스를 공격했지만 그는 재빨리 피하고 아라시를 강타해 쓰러뜨렸습니다. 모두가 약하고 다음 날부터는 상황이 더 힘들어질 거라며 그와 레오노라는 떠났습니다. 아라시는 피투성이 얼굴로 일어나 가이우스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죠. 다음 날 연구원 스테디가 훈련을 맡았습니다. 어제 일을 잠시 나눈 후 그는 자신의 연구시설에서 괴물들과 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설 안에는 온갖 괴물들이 갇혀 있었죠. 그는 실험을 위해 괴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훈련 시작 후 영웅 후보들이 괴물과 싸웠습니다. 카이는 억지로 싸우는데도 모두가 놀랍도록 침착한 걸 알았습니다. 슈지는 스테디에게 괴물이 너무 강하다고 했지만 스테디는 레오노라가 모두에게 엄격히 대하라 했다며 훈련을 완화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영웅 후보들이라면 애초에 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지라고도 했죠. 슈지가 정말 차이가 있을지 묻자 제대로만 하면 능력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파생 능력도 얻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카이도 다가가 슈지에게 자신의 심판의 힘으로 새로운 힘이 생겼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슈지는 놀라 스테디에게 시험해봐도 되냐고 물었고 스테디는 그 힘을 직접 보고 싶어 허락했습니다. 슈지는 새로운 힘을 사용해 순식간에 괴물의 팔과 머리를 깔끔하게 베어버렸습니다. 카이는 슈지가 갑옷 괴물에 고전하지 않을 것을 알았고 심판의 힘도 강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카이는 아라시가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라시는 가이우스를 죽이고 레오노라를 묶어 원래 세계로 돌아갈 길을 물으려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 세계를 떠나고 싶어 아라시를 지지했죠. 아라시는 나루미에게 합류하면 승산이 높고 나루미도 이 세계에 질린 것을 알기에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나루미는 망설이다 결국 그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슈지가 훈련 중 카이가 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슈지는 여전히 약해서 강해져야 한다고 했고 카이는 지금 힘으로도 기사단 절반은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슈지는 가이우스를 못 이기니 모두를 지키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카이가 레오노라와 가이우스에 대해 묻자 그는 자신들이 그들의 전투에 이용되는 것을 알지만 해치지는 않을 거라 답했습니다. 카이는 마왕을 무찌를 때까지 목숨 걸겠냐고 물었습니다. 슈지는 동의했고 싸워야 할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자신이 나라의 영웅이 되어 마왕을 물리치고 그 대가로 모두가 안전히 살도록 협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카이가 레오노라에게 허락을 묻는 바로 그때 그녀와 가이우스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슈지에게 훈련을 맡겼습니다.
슈지는 기꺼이 임했고 그녀와 가이우스는 떠났습니다. 이후 가이우스는 그녀에게 후회하지 않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되물었습니다. 가이우스는 장난치지 말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라시가 꾸민 일이라고 했고 그녀는 반란일 수 있다며 동의했어요. 그녀는 앞으로의 행동이 궁금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이우스는 반란을 약간 걱정했습니다. 영웅 후보들이 힘을 가졌기에 재앙이 될 수 있었죠. 레오노라는 이들을 못 이긴다는 걸 알고 침착했다. 그녀는 반란을 진압하고 송곳니를 부러뜨릴 계급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의심스러운 것들은 우선 두겠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카이는 이전 밤과 똑같은 방식으로 괴물을 쓰러뜨렸고 그 과정은 단 1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심판의 힘을 쓰자 레벨이 올랐다는 걸 알게 됐죠. 갑자기 다른 괴물이 공격했지만 너무 단단해 칼날이 통하지 않았죠. 이때가 새 기술을 시험할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는 목표의 약점을 감지하는 새 힘을 사용했습니다. 약점 감지 후 순식간에 괴물을 해치웠죠. 나쁜 기술은 아니었지만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훨씬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에게 덤벼드는 수많은 괴물들을 너무 쉽게 물리쳤기에 더 큰 시험 대상이 필요했죠. 그때 발소리를 듣고 칸자키 발견한 그는 늦은 밤 여기서 뭘 하냐 물었고 그녀는 기숙사에 없어 찾고 있었다 답했습니다. 그는 숲은 밤에 위험하니 떠나라고 했죠. 자신은 밤에 익숙해도 그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를 조용히 시키고 뭘 하냐 되물었고 그는 새 힘을 시험 중이라 답했습니다. 그녀가 새 힘을 묻자 그는 장난쳤고 그녀는 그를 걱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 중에 멀리서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불이었죠. 기숙사에 불이 났습니다. 둘은 급히 돌아갔고 다른 후보생들이 괴물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루미는 그들을 보고 안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불과 괴물들을 봤다 했죠. 카이는 인간의 소행이며 주모자가 가까이 있다고 했고 그들에게 범인을 찾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스테디가 건물 위에서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괴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두 그의 실험실에서 온 괴물들이었죠. 그는 그들이 너무 약해 쓸모없어서 강해지도록 약도 줬습니다. 카이는 그의 목적과 후보생 살해 이득을 물었고 그는 상부의 직접 명령이라 답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버리면서까지 후보들을 없애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원한은 없지만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노라의 명령인지 묻자 그는 자신이 마왕의 스파이이며 그 여우 같은 계집의 명령이 아닌 마왕의 명령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일을 잘 해내면 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을 것이라 했죠. 카이는 그가 괴물 연구에만 깊이 빠져 타락했는지 물었고 스테디는 괴물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괴물들에게 공격을 명령하자 칸자키가 능력으로 막았지만 괴물들은 금세 마법을 깨고 공격했습니다. 카이가 그녀를 구하자 스테디는 그의 능력에 감탄해 흥분했고 카이는 계속 다른 괴물들을 처치했습니다. 그가 거의 10여 마리를 해치우자 스테디는 애초에 강한 힘도 없던 카이의 모습에 격분했습니다. 그는 스테디에게 심판의 힘을 써 능력치가 형편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건 그 역시 칸자키보다 훨씬 강한 지배 능력을 가졌으며 그것이 칸자키의 힘을 무효화한 이유였다. 스테디는 흔들리자 쓰고 싶지 않던 것을 썼고 카이에게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시간 낭비 없이 공격하려 뛰어올랐지만 거대한 붉은 용이 불을 뿜었습니다. 이것이 스테디의 비장의 수였습니다. 용은 그들에게 바위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나루미에게 칸자키를 데리고 떠나라고 했어요. 카이는 다시 자신의 힘을 사용해 용의 약점을 찾아냈는데 바로 목이었습니다. 그는 목을 배려했지만 공격력이 부족했습니다. 갑자기 아라시가 나타나 용을 공격하며 자신이 상처 입힌 걸 뽐냈지만 용이 반격하자 카이는 그 괴물을 함께 물리치자고 했습니다. 아라시는 왜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물었고 카이는 약점은 찾지만 공격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아라시는 초짜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용이 다시 공격해와 그럴 시간은 없었습니다. 용이 또 아라시에게 불을 뿜자 그는 결국 카이와 협력하기로 했고 카이는 용의 약점이 목덜미 비늘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카이가 주의를 끌고 아라시가 약점을 공격하기로 하자 스테디는 용에게 그들을 죽이라 명했습니다. 용이 다시 달려들자 카이가 시선을 끌고 아라시가 약점을 공격해 용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용이 패배하자 카이는 스테디에게 다른 수가 없냐 물었습니다. 스테디는 아직 몬스터가 더 있다고 했지만 슈지 일행이 이미 전부 물리친 뒤였습니다. 그는 도망치려다 나루미에게 붙잡혔습니다. 카이가 다 말하라 하자
그는 겁쟁이라 순순히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죽었습니다. 정보를 누설하려 하면 죽는 저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돌아온 레오노라에게 후보생들이 대치했습니다. 그녀가 스테디에게 책임 맡겼기 때문입니다. 레오노라는 약한 악마 조련사가 일이 큰 피해를 줄 줄 몰랐다 사과했지만 후보생들은 그녀가 스테디의 정체를 알았다는 것에 충격받았다. 그들은 악마인 걸 알면서 왜 그를 가까이 두었는지 물었다. 레오노라는 훈련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이미 말했으니 이번 일도 그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가이우스는 밤에 불난 줄도 몰랐다며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레오노라가 다음으로 왕도에 가게 될 거라고 했죠. 영웅 후보 공개에 초점을 맞춰 왕도에서 공개 행진이 열릴 것이며 그들은 주연 배우로 무대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모두 수도로 떠나 밤에는 들판에서 야영했다. 식사 중 아라시는 부하들에게 호위 병력 30명 정도는 약하니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라고 했습니다. 수적으로 쉽게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하며 부하 한 명에게 나루미 일행을 불러오라 시켰습니다. 카이는 그의 말을 듣고 호위 병력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가이우스와 레오노라가 스스로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슈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라시와 나루미는 근처 숲에서 만났습니다. 병사들을 공격하려던 찰나 슈지와 다른 후보생들이 막아섰죠. 슈지는 아라시가 레오노라와 가이우스를 죽이려 한다고 했고 아라시는 계획이 새나간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죽이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도록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라시는 슈지에게 말만 번지르르 하다며 계획이 있냐고 물었고 슈지는 자신이 마왕을 물리치는 장기판의 말이 되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라시는 이 거래를 거부하며 길을 비키라 했지만 슈지 일행은 그를 막아섰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병사 둘이 들어와 내일 일찍 출발이니 자라고 했습니다. 아라시는 나약함에 질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며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왕도에 도착했습니다. 의식으로 매우 붐볐고 거리의 사람들은 영웅 후보들을 보며 감탄하고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성에서는 성기사 레인즈가 먼저 쉬라고 맞이했습니다.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물 목욕 등 모든 후보생은 왕실 대우에 기뻐했습니다. 최고의 음식도 제공되었죠. 카이는 정보를 모으려 했지만 경비가 삼엄했어요. 그때 안내하던 기사를 우연히 보았죠. 레인즈는 병사들에게 후보생들이 또래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병사는 영웅 후보들을 왕도에 들이면 악마들이 분명 어떤 행동을 취할까 걱정했습니다. 레인즈는 영웅 후보들이 강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궁금증이 더해져 마을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한 술집에 들러 에일과 간단한 음식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영웅 후보들이 평범한 아이들 같다고 말했어요. 그곳 사람들이 왕이나 귀족보다 교회를 더 두려워한다는 걸 눈치챘죠. 그는 바텐더에게 자신은 이 마을에 새로 왔으니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바텐더는 그에게 마왕의 왕국 침공을 이야기했다. 마왕이 막강한 힘으로 인간을 유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왕 추종자들이 며칠 전 귀족 저택을 폭파했대요. 카이는 후보생들이 수도에 있는 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술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칸자키가 그를 걱정하며 다가왔죠. 그는 미지의 영역이라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걱정하며 돕겠다고 했지만 그가 거절하자 못마땅해 했어요. 짧은 실랑이 끝에 그녀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그는 그녀에게 왕도 정보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와 카이 둘 다 정보를 모으러 갔습니다. 누군가 그들 대화를 다 듣고 있었죠. 남자는 그녀가 떠나는 걸 보고 비웃었습니다. 힘든 수색 끝에 카이는 겨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걸 찾진 못했지만 새로운 적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는 방 밖에서 소란을 듣고 나가보니 다른 후보들이 복도에 모여 있었죠. 묻자 칸자키가 사라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카이는 혼자 방을 써서 그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고 질문에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슈지는 그녀가 성 안에 없다고 판단했고 날이 밝아오니 나가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흩어져 그녀를 찾았고 카이는 길에서 그녀의 학생증을 발견했습니다. 집자마자 복면 남자 넷이 공격했지만 반응 속도 빨라 순식간에 셋을 쓰러뜨렸죠. 모두 미숙한 스파이였기에 그는 네 번째 남자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네 번째 스파이는 넋이 나가 도망치지 못했고 카이는 그에게 모든 걸 말하라 했습니다. 한편 성처럼 보이는 곳에 칸자키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스파이가 그녀를 신문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영웅 후보들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죠. 그녀가 비협조적이자 한 스파이가 셔츠를 찢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카이는 이미 잠입해 감시 중이었죠.
심판 능력으로 그들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가 그런 자들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어 즉시 그들을 죽였습니다. 칸자키는 노출된 모습에 부끄러워했고요. 그가 쇠사슬을 풀고 떠나려 할 때 누군가 빠르게 다가옴을 감지했습니다. 성기사 레인즈가 공격했으나 둘 다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기사일 뿐만 아니라 마왕 군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카인은 수도까지 적들로 가득 차 나라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레인즈가 강력한 전사이며 그야말로 만능 제주꾼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격돌했고 카인은 그의 검을 피했지만 레인즈의 화염 마법에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카인은 다시 공격을 피했지만 레인즈는 검에 불을 붙이며 카이에게 끝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재빨리 총을 꺼내 그의 관자놀이를 쏘았습니다. 레인즈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카이는 총알이 적어 총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세계에서 살려면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했죠. 칸자키는 총을 보고 넋을 잃었고 교실에 총이 있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저 암살자의 기본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했고 그는 왜 지배 능력을 안 썼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슬에 묶인 후 힘을 쓸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그녀는 그들이 반 학생 모두를 공격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네 번째 놈을 신문하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놈은 모든 영웅 후보를 죽이려 했고 칸자키 위치를 알려준 것도 그였습니다. 다른 사람 공격 시 그녀를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스테디처럼 죽음의 저주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던 부분이죠. 이건 악마가 한 짓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들에게 적대적이라는 뜻이었죠. 거의 아침, 슈지는 그녀를 찾아 무사함을 기뻐했다. 카인은 마왕 사이비 종교와 인간 배신자들에 대해 모두 말해줬습니다. 이제 문제는 마물처럼 어떤 인간이 적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레오노라에게 얘기해봤자 직접 해결하라고 할 게 분명해서 결국 모두를 한데 모아 행동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이비 종교 신도들에게 둘러싸이자 모두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셋 외에도 다른 영웅 후보들도 포위됐습니다. 카인은 적 6명의 능력치가 레인보다 낮아도 강하며 모두 그들에게 달려든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칸자키가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막아서자 카이가 칼날로 그들의 머리를 꿰뚫어 즉사시켰습니다. 슈지는 그들이 모두 인간이었기에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슈지가 반박했지만 카이는 그들이 적이기에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남은 사이비 종교 신도 한 명이 슈지를 공격했지만 슈지의 설득에도 그는 주인을 섬길 뿐이라고 했습니다. 칸자키가 힘을 쓰려 하자 카이는 슈지가 그를 죽이길 원한다며 말렸습니다. 슈지는 남자의 검을 부러뜨리고 항복을 요구했으나 남자는 완고하게 슈지를 공격해 손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슈지는 반격하여 그의 몸을 베었습니다. 남자는 흐느꼈고 슈지는 그를 죽게 두고 싶었지만 카이는 그를 죽이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라 했다. 슈지는 망설였지만 카이가 시킨 대로 했고 아라시와 그의 부하들도 적들을 모두 물리쳤다. 마지막 남자는 아라시의 힘에 무자비하게 살해당했다. 리나와 다른 이들은 사람을 죽이기 어려워했고 리나 외 다른 소녀들은 부상을 입었다. 갑자기 레오노라가 나타나 합격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남자들은 레오노라를 보고 더 화를 냈고 그녀는 자신의 영웅 후보들이 위험에 처하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 남자가 기사도 없는데 뭘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들이 마왕에게 홀린 한낱 아마추어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적으로 여기지도 않는다고 조롱했습니다. 모든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자 그녀는 지배의 힘으로 그들을 땅에 묶었습니다. 남자들은 움직일 수 없었고 리나는 그녀의 힘이 칸자키와 똑같다고 말했지만 레오노라는 자신의 지배 스킬이 범위부터 힘까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니 그런 것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리나가 왜 구했냐 묻자 그녀는 합격점을 주겠다고 했었다 답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감사했고 한 남자는 드레스를 잡고 풀어달라 애원했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살아있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녀는 후보들에게 지배력을 써서 바닥의 남자들을 죽이라 명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여 남자들을 죽였죠. 레오노라의 힘은 이 정도였습니다. 카이와 칸자키는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칸자키는 그녀가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조종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범위와 힘은 차원이 달랐죠. 공격 12시간 후 모든 후보가 홀에 다시 모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태가 좋지 않았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루미는 그녀가 후보들을 강제로 살인시켰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슈지는 자책했지만 카이는 지금은 누구도 레오노라에게 저항할 수 없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인은 마왕군 장군이 패배하여 당분간 움직이지 못할 것을 알았고 칸자키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목적을 묻자 그는 레오노라의 지배 마법에 대처하려면 그녀와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배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사이비 종교 신도들을 물리친 다음 날 왕국은 영웅 후보 소환 축하 대규모 행진을 열었습니다. 이는 영웅 후보들이 마왕 사이비 종교와의 전투에서 힘을 보여준 증거였다. 왕도 시민들은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모든 후보가 모이자 레오노라는 그들에게 신전 도시 알파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카인은 그곳이 소환된 도시의 이름이며 레오노라의 통제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레오노라에게 같이 가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처리할 일이 남아있어 모두를 가이우스에게 맡기겠다고 답했습니다. 리나는 기숙사가 불타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나는 한 소녀가 얼굴이 붉어져 질문에 답조차 못하자 레오노라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레오노라는 웃으며 떠났고 후보들은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곧 가이우스는 후보생들과 목적지로 향했어요. 밤이 되자 아라시 일행은 숲으로 향했어요. 칸자키가 카이에게 정말 오늘 밤에 할 거냐고 묻자 그는 레오노라도 없고 병사들은 다 약해 빠졌으니 가이우스를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상황에선 그들을 막을 이유가 없었고 그저 쇼를 즐겼죠. 한편 나루미는 가이우스를 숲 깊은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왕도로 향하는 길목에 숨어있는 몬스터 때문에 가이우스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라시가 가이우스의 등 뒤에서 전력으로 공격했어요. 가이우스는 기습에 당해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라시는 최강의 공격으로도 가이우스를 죽일 수 없다고 말했고 가이우스는 비틀거리다 지뢰를 밟아 폭발했어요. 아라시는 웃으며 이 모든 게 그를 위한 함정이라고 했죠. 가이우스는 만화로 방어했지만 크게 다쳤다. 가이우스는 자신을 기습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며 말했고 그때 아라시의 다른 일행들이 그 노인을 에워쌌습니다. 심각성을 안 가이우스는 불꽃처럼 빛나는 구체를 하늘로 던졌습니다. 멀리서 본 켄자키와 카이는 아라시가 이를 망쳤다 했습니다. 그 빛은 조난 신호였고 병사들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카이가 막아서 모두 죽여버리는 바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없었죠. 한편 가이우스는 후보들에게 구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속도를 겨우 따라가며 싸웠지만 결국 팔 하나를 잃고 피투성이가 되었죠. 아라시는 나이에 비해 강하다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나루미가 조난 신호에 대해 말하며 시간을 벌려 했지만 가이우스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레오노라가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들어와 가이우스가 궁지에 몰렸다고 했어요. 후보들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죠. 동시에 슈지, 레이나 등은 칸자키가 지배 능력으로 병사들을 묶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명령을 따랐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녀답지 않다고 믿지 않았죠. 카이가 나타나 자신의 명령이었다고 했고 슈지는 또다시 경비병 살해 소식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라시가 가이우스와 싸우느라 바빠 경비병들을 처리했다고 설명했고 슈지와 일행은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슈지가 아라시와 한패냐 묻자 그는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카이는 그에게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고 아라시나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슈지와 그 일행은 아라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레오노라가 가이우스에게 졌다고 하자 그는 노쇠함은 이길 수 없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아라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상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가 그녀가 그들을 조종하냐고 물었습니다. 레오노라는 충족해야 할 다른 조건들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항할 만화가 많았다면 큰 효과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에만 의존해 만화 제어가 서툰 이들은 그녀가 조종하기 쉬웠죠. 아라시는 그녀를 겁쟁이라 부르며 정면 대결을 도발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직접 상대하겠다고 했고 그의 송곳니를 부러뜨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라시가 달려들자 그녀는 거대한 바위를 소환해 날려버렸죠. 그녀는 불, 물, 공기 같은 다른 원소들을 조종해 다른 후보들을 물리쳤습니다. 나루미는 아라시를 부축하고 하늘로 날아올랐고 그때 슈지와 다른 후보들도 도착했습니다. 아라시에게 싸움 멈추고 뭘 얻겠냐 물었죠. 아라시는 평화주의 방식이 싫다며 맞고 싶으면 힘으로 해보라고 말했어요. 슈지가 다른 이들도 동의하는지 묻자 레이나는 일어나 아라시를 지지했습니다. 레오노라는 그들이 여전히 싸운다며 웃었죠. 그녀는 그들이 반란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지금 반란을 멈춰도 용서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 모두를 다치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친 것에 슈지는 긴장했지만 아라시는 모두를 지키려면 각오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죽을 거라고 진정시켰죠. 다른 방법이 없어 슈지는 상황을 파악했고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레이나와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레오노라는 자신과 그들의 차이를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한편 켄자키는 카이에게 어찌해야 할지 물었다. 레오노라가 마법으로 그들을 예속시키면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른 후보들을 믿으라고요. 후보들은 레오노라와 싸울 준비가 되었고 가이우스는 겨우 일어나 약해도 그녀를 위해 싸우겠다 했습니다. 레오노라가 상처를 치유해 그는 다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후보들은 가이우스를 몰아넣으려 했지만 그가 돌아오자 겁에 질렸습니다. 레이나는 자신들도 수가 늘었으니 만회할 수 있을 거라 했고 레오노라는 언제든 공격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싸움은 시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영웅이 될 수 없을 거라 덧붙였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가이우스는 마법검으로 슈지와 싸우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레오노라가 물 마법으로 슈지를 공격했으나 레이나가 막았지만 그는 부상당했습니다. 모두가 레오노라를 공격해도 그녀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카이는 그림자에 숨어 레오노라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마법사지만 방어력이 약해 물리 공격 한 방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가이우스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라시는 슈지에게 가이우스를 자신에게 맡기고 레오노라를 해치우라 했다. 슈지에겐 마법이 그녀에게 통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한 후보가 강철 검을 주자 레오노라는 그가 드디어 전투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능력이 통하지 않아 슈지를 도울 수 없었고 아라시도 근접전 중이라 돕지 못했습니다. 아라시는 가이우스와 호각으로 싸웠습니다. 비록 회복됐지만 스태미나가 낮았고 폭발적인 힘을 쓸 수 없어 여전히 대등했습니다. 레오노라는 슈지가 검을 들고 접근 못하도록 원거리 공격을 썼다. 접근해 그녀를 쓰러뜨릴 방법이 분명 있을 텐데 그는 알 수 없었다. 레오노라는 슈지가 공격을 피할 사람이 거의 없다며 기대했고 그는 아직 그녀에게 충분히 가까이 가지 못해 일방적인 싸움이 계속됐다. 다른 후보들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다. 슈지는 전속력으로 돌진해 그녀의 바람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의 땅과 불 공격도 피했다. 그녀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마법을 갑옷처럼 쓰며 단기간에 성장했음을 알아챘죠. 그녀는 그를 조금 두려워했지만 힘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한편 아라시는 더는 자신의 힘에 기댈 수 없어 가이우스를 이길 방법을 고심했다. 가이우스는 단번에 그의 복부를 베었다. 아라시는 노인 하나 못 이기는 자신에게 분노했다. 그가 무릎 꿇자 가이우스는 힘으론 여기까지가 한계랬죠. 아라시는 자신이 강해야 한다고 외치며 주먹을 날렸고 노인은 다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이겼습니다. 슈지는 자신이 이겨야 친구들이 고통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가 일어서자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죠. 레오노라는 그의 엄청난 체력에 놀랐지만 접근할 수 없음을 알기에 침착했어요. 그녀의 착각이었다. 순식간에 슈지는 그녀 앞에 나타나 손을 베었다. 그녀는 불가능하다 여겼지만 슈지가 등 뒤에 있어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물의 힘으로 그를 밀어냈고 그가 순간 이동 능력을 얻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새로운 힘으로 그녀의 목을 베려던 순간 그녀가 갑자기 무릎 꿇으라 명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카이는 그녀가 비장의 카드를 쓰자 칸자키에게 움직이라 했다. 레오노라는 비웃으며 슈지 때문에 노예 마법을 썼다고 말했다. 슈지는 조각상처럼 그녀 발밑에 누워 있었다. 다른 후보들이 슈지를 구하려 했지만 레오노라의 명령에 모두 멈춰섰습니다. 레오노라는 모두 잘 해줬으니 합격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레오노라는 가이우스가 질이라고 예상치 못했지만 그가 기사일 분위기에 대체 가능하다 여겼습니다. 그들을 조종한다면 문제될 게 없었죠. 영웅 후보들은 희망을 잃었고 대책이 없으면 분명 패배할 겁니다. 그녀가 후보들을 소환한 건 때가 되면 자유롭게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테니까요. 칼 3개가 그녀를 공격했으나 그녀는 그가 숨어 있던 것을 알고 있었다며 피했습니다. 카이였죠. 그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에 놀랐다 했고 그녀는 처음부터 그가 좀 이상했다고 말했죠. 그녀는 그가 이런 불리한 싸움에 나선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도 마법에 걸렸습니다. 마법을 설명하던 중 총알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그가 마법에도 움직여 총 쏘는 것에 놀랐다. 분명 마법을 걸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다. 그가 다시 그녀의 복부를 쐈을 때 그녀의 세계에 총이 없었기에 그 무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어는 무용지물이었죠.
그는 총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총알이 얼마 없어 쓰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녀의 공격은 로브만 태웠고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총을 겨눈 채 그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근접전에 약하고 예속 마법 또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현실을 부정했죠. 카이의 도박이 이긴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칸자키였습니다. 그날 밤 자신을 지배해달라 하자 카이는 먼저 시전된 스킬이 나중에 시전된 것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그녀가 먼저 지배 능력을 쓰면 예속 마법을 무효화한다는 뜻이었죠. 영웅 후보는 신의 가호를 받아 그들의 힘은 마법보다 우월했습니다. 칸자키는 자신의 스킬이 레오노라 마법보다 약해 의심했고 스테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보다 먼저 마법을 걸어 괴물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박이었지만 바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레오노라는 칸자키 소행임을 깨달았고 카이가 마법에 걸려있던 터라 예상은 맞았습니다. 카이는 끝이라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고 레오노라는 붙잡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수갑은 그녀 마력을 봉인했고 칸자키에게 쓰인 것과 같았죠. 그녀는 카이에게 뭘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돌려보내면 풀어주겠다는 것이 그의 요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소환 마법만 쓸 수 있어 그들을 돌려보낼 수 없으니 다른 마법이 필요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카이는 그녀에게 돌려보낼 능력이 없어 거짓말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마왕을 물리치면 어떻게 돌아갈지 물었습니다. 소환에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 신의 힘을 빌렸고 신이 그들을 소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왕을 물리치면 신이 돌려보내줄 거랬죠. 이전 후보 중 돌아온 자가 없어 그녀는 주장을 확신 못했습니다. 모두 마왕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생존자가 있을 순 있었지만 실종 상태였죠. 짧은 대화 후 카이는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슈지가 막았다. 슈지는 레오노라가 우릴 돌려보내줄 거라 생각해서 도왔지만 안 된다면 영웅 후보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배신자가 되긴 싫다고요. 카이는 이미 배신자가 아니냐고 물었죠. 레오노라는 그날 밤 이름 잊어주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슈지는 성녀 살해는 중죄라며 다들 공경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동의했고 나루미는 카이 편이었습니다. 슈지는 죽이는 데는 동의했지만 그 후는 어쩔 거냐고 물었다. 카이는 슈지의 의견을 이해했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레오노라의 미간을 바로 쏴버렸습니다. 모두 그 광경을 보고 충격받았죠. 레오노라의 몸이 쓰러지자 카이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사라졌고 후보들은 그의 결정과 행동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칸자키는 이 상황이 그녀와 계획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전 카이와 칸자키는 레오노라를 잡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녀를 죽일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성녀를 잡아도 돌아갈 수 없다면 슈지가 그녀를 보호할 테고 그럼 그녀를 죽이고 도망칠 생각이었죠. 성녀 살해의 죄를 홀로 감당하려 한 겁니다. 그는 비난이 자신에게 향하게끔 경비병 몇을 살려뒀다.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제국으로 돌아가라 했다. 그녀는 할 수 있을지 확신 못했지만 그가 가능하다 했고 협상 시 힘을 써서라도 성사시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도망칠 거냐 묻자 그는 걱정 말라 했습니다. 한편 멀리 어두운 성에서 남자가 마왕에게 영웅 후보 살해 시도 실패를 보고 중이었습니다. 마왕은 어차피 영웅 후보들이 최전선에 나타날 테니 걱정 말라 했습니다. 게임은 더 흥미진진해졌고 마왕은 즐거워했습니다. 사건 이틀 후 카이는 숲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도시 근처에 있었고 걸어서 반나절 거리였다. 성녀를 죽였으니 들여보내줄 리 없었고 그는 밤에 몰래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선술집이 보였습니다. 선술집은 화기애애했고 누군가 그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인근 마을 출신으로 일자리를 찾는다고 거짓말했고 남자는 모험가가 되라 조언했습니다. 길드에서 일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 길드가 새 모험가를 간절히 찾고 있어 신분증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여관에 머물렀는데 다행히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 길드로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접수대에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를 묻자 그는 사이렌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마왕군이 자신의 마을을 파괴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이렌은 그가 현실에서도 사용하던 코드명이었죠. 접수원은 길드 운영 방식과 A부터 F까지의 등급 체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상도 커졌고 신입이었던 그는 F등급 모험가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는 첫 임무를 받으러 게시판으로 갔고 3명이 시비를 걸며 그를 놀려댔습니다. 그는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지난번 아라기 카이가
퀘스트를 만료하는 모험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카이는 침착하게 돌아서서 경고에 감사하다며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들은 아라기 카이가 자만심이 강하다며 좌절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또 초보자에게 시비를 건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아라기 카이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달려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라기 카이는 그의 손을 잡아 공격을 막았습니다. 소녀는 충격받아 아라기 카이에게 손을 놓으라고 소리쳤고 카이는 싸우기 싫어서 조용히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카이에게 본때를 보여주라며 동료들을 시켰습니다. 모두 공격했으나 카이는 손쉽게 제압하고 길드를 떠났습니다. 길드를 나서며 그는 영웅 후보에 비해 일반 모험가들의 수준이 놀랍도록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빨리 퀘스트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면은 숲으로 바뀌고 카이는 퀘스트 정보에 따라 코볼트들이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땅에서 동물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카이는 발자국을 따라갔고 더 깊이 들어가자 주변에 여러 명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카이는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숨는데 능숙한 것을 보고 코볼트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코볼트가 나타나 기습 공격을 가했지만 아라기 카이는 감지하고 가볍게 피했습니다. 또한 코볼트가 인간의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모험가를 쓰러뜨렸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그를 다른 코볼트가 뒤에서 기습했어요. 아라기 카이가 공격을 피하며 흙을 집어 코볼트의 눈에 던졌습니다. 두 번째 코볼트가 눈 멀자 카이가 첫 코볼트 얼굴을 때렸습니다. 넘어진 코볼트의 검을 빼앗아 빠르게 처치했습니다. 이를 본 두 번째 코볼트는 놀랐으나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아라기 카이가 공격해 칼로 빠르게 제압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판단 능력으로 코볼트 능력치를 확인, 이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안 됨을 깨달았다. 자신감이 붙어 돈을 위해 쉽게 사냥하기로 했죠. 얼마 뒤 길드의 모두가 아라기 카이를 깜짝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코볼트를 토벌한 증거로 그 귀를 가져와 접수원 미아에게 이게 충분한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답하며 혼자 했는지 물었습니다. 카이는 그렇다고 답하며 코볼트 사냥은 쉬웠으나 찾는 것이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볼트와 싸울 기술은 있지만 탐색 기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라기 카이가 코볼트를 물리치고 돌아오자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코볼트 사냥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냐고 물었고 그가 다른 곳에서 온 시급 헌터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이는 아라기 카이가 아직 초보자라고 했죠. 미아가 보상을 준비하러 가면서 잠시 기다려달라며 대화를 멈췄습니다. 장면은 밤으로 바뀌었고 아라기 카이는 돈을 세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악한 마수 사냥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 놀라며 지금은 생활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시에 남아 모험가로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길드에서 인맥을 쌓으면 정보 수집이 쉬울 거라 생각했고 그때 한 남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년을 본 아라기 카이는 자신에게 볼 일이 있냐 물었고 그가 길드에서 싸운 이들보다 강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소년은 자신을 이 도시 길드 지부 책임자인 비급 모험가 라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카이는 태연히 그래서라고 답했습니다. 라일은 그에게 오늘 길드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란을 피운 게 당신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먼저 시비를 건 쪽은 그 녀석들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라일은 정체불명의 초보자가 부하들을 때렸다며 아라기 카이에게 거짓말 말라며 맹렬히 소리쳤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자신이 그들을 때렸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라일은 망설임 없이 아라기 카이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소리쳤다. 라일은 아라기 카이에게 여러 번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아라기 카이는 모든 공격을 쉽게 피했습니다. 결국 아라기 카이가 발로 라일을 걸어 넘어뜨려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라일은 얼어붙은 듯 넋을 잃고는 뭐라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라일의 속도는 인상 깊었지만 너무 거칠고 동작이 커 빈틈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라일은 격분하여 아라기 카이에게 따지며 재차 공격하려 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그의 손을 붙잡아 공격을 막은 뒤 그를 땅에 매다 꽂았습니다. 카이가 설명했습니다. 라일은 주로 마법의 짐승과 싸웠기에 인간과의 싸움에 익숙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라일은 그 힘으로 왜 부하들을 공격했냐고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오해라고 이미 설명했으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얼마 후 길드에서 라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아라기 카이에게 사과했습니다. 라일은 부하들이 거짓말한 것을 꾸짖고 벌했으며
의심치 않은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아라기 카이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라일이 고집하자 그들은 마지못해 사과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오해가 잘 풀렸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대답하며 자신이 물어볼 것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일은 다시 사과하며 아라기 카이의 어떤 질문에도 기꺼이 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라기 카이는 자신이 여행자이고 여비를 벌려 모험가로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모험가로 등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호기심의 라일은 아라기 카이에게 그의 강한 힘과 알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고 답했어요. 이 말을 들은 라일과 그의 부하들은 깜짝 놀라서 설명을 요구했고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해했습니다. 한 명은 영웅 후보들이 다른 세상에서 왔다고 추측했죠. 아라기 카이는 영웅 후보들의 세상에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라일은 만약 그렇다면 분명 마법과 관계된 일일 테고 자신들은 마법에 대해 딱히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그런 정보는 쉽게 얻기 어렵다 인정하며 라일 일행이 단서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라일은 단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 현자 엘바 카라트 뿐일 것이라고 답했다. 아라기 카이는 엘바나 카라트가 누구냐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라일은 놀라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엘바나 카라트가 나라에 큰 도움을 준 엘프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아라기 카이는 엘바나 카라트를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나 사실인지 물었다. 아라기 카이는 이전에 책에서 엘프 현자에 대해 읽었고 엘프들이 숲 깊은 곳에 산다는 것을 떠올렸다. 엘프는 이제 드물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로 여겨지며 숲 밖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숲을 벗어나 지혜를 얻은 엘프를 현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라일은 엘바나 카라트가 100년 넘게 살아 위대한 지혜와 많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라일은 엘바나 카라트가 주문 지식이 풍부한 유명 마법사라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아라기 카이는 엘프가 정령과의 강한 친화력을 통해 마법을 익히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졌다. 아라기 카이는 또한 영웅들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낼 특별한 마법이 없더라도 주문을 사용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라일의 부하인 라카가 끼어들어 현자 엘바나 카라트가 아직 살아있는지 물으며 자신은 엘바나 카라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라일은 웃으며 그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못 줘 아라기 카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그 정보도 충분히 유용하다고 안심시켰다. 아라기 카이는 시간이 늦어 여관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라일은 호기심을 보이며 아라기 카이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는 방법을 찾으면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아라기 카이는 웃으며 상상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여관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장면은 일주일 후 길드로 바뀌고 미아가 아라기 카이에게 퀘스트 완료 보상을 건네주고 있었다. 보상을 받은 아라기 카이는 길드를 나서며 라일 일행과의 소동이 벌써 일주일 전 일이라는 것을 되새겼다. 그 사이 그는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갑자기 라일과 라카가 아라기 카이에게 다가와 퀘스트는 끝났냐고 물으며 함께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아라기 카이는 어딘가 슬픈 듯한 표정으로 초대를 거절했다. 이에 라일은 아라기 카이가 재미없다며 작별 인사를 했다. 길을 걸으며 아라기 카이는 현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현자의 이름이 엘바나 카라시며 약 10년 전에는 나라의 고문으로 일했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은퇴한 엘바나 카랏은 서쪽 국경 근처, 즉 마왕궁과 전투 중인 곳에 산다고 전해졌다. 아라기 카이는 더 이상 도시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소위 현자라는 엘바나 카랏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장면은 성전 도시 알파로 바뀌었고 영웅 후보들이 누군가와 회의 중이었다. 성기사단 제8기사단장인 하일리는 순직한 성녀의 임무를 대신해 영웅 후보들을 감독하게 된 지 한 달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일리는 미도 슈지에게 지금까지 불만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미도 슈지는 하일리가 잘하고 있어 괜찮다며 불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일리는 그 말을 듣고 기쁨을 표하며 영웅 후보들은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그에 맞게 존중하며 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메레는 하일리히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레오노라와는 다르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다. 이어서 하일리히는 본론으로 들어가자며 어제 회의에서 영웅 후보들을 전쟁에 동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도 슈지는 놀라 자신들이 최전선으로 보내지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하일리히는 영웅 후보들이
최전선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서부 국경은 여전히 교전 중이라 그는 말했다. 하일리히는 지도를 보이며 최전선 요새로 가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미도 슈지는 알겠다며 약속을 물으려던 참이었다. 하일리히는 말을 끊고 전투에 부적합한 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미도 슈지는 그 확답에 감사했다. 하일리히는 그동안 몇 가지 임무를 줄 것이며 모두가 제 몫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도 슈지는 할 일의 실질적 이득을 보고 동의했습니다. 하시모토 메레가 언제 떠나는지 묻자 하일리히는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자고 다급히 답했습니다. 그는 미도 슈지에게 모두에게 알려 여정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홀을 나온 뒤 미도 슈지와 하시모토 메레는 돌아가는 길에 하일리히가 자신들의 요청을 받아줘서 다행이라고 했다. 미도 슈지는 자신들의 요구가 과하다고 걱정했지만 잘 해결되어 기쁘다고 동의했다. 하시모토 메레는 기사단이 레오노라 없이 영웅 후보들을 통제할 자신감이 없어 겸손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레오노라 부재로 기사단이 극도로 경계할 것이라 동의했다. 하시모토 메레는 아라기 카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다. 레오노라 피살과 아라기 카이가 영웅 후보를 떠난 과거, 주교는 누가 레오노라를 죽였는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나가세 레이나는 범인이 아라기 카이이며 그가 영웅 후보 중 한 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말을 들은 주교와 그의 경비병들은 충격에 빠졌다. 주교는 다급하게 아라기 카이의 행방을 물었다. 나가세 레이나는 아라기 카이가 도망쳤다며 배신자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덧붙였다. 경비병들은 아라기 카이의 배신이 확인되면 즉시 신문관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성녀 레오노라가 정말 살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지 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아라시 심스케는 주교에게 방금 한 말의 해명을 경로하여 요구했다. 주교는 그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모든 영웅 후보들이 공모하여 레오노라를 해쳤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순간 미도 슈지는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레오노라의 기사가 나서서 그 사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도 슈지를 비롯한 그곳의 사람들이 성녀를 지키려 했지만 아라기 카이에게 압도당해 레오노라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른 기사도 증언에 동의하자 주교는 그녀의 기사들이 직접 확인해준다면 믿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아라기 카이가 정말 그렇게 강력했는지 그의 힘에 대해 물었다. 미도 슈지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아라기 카이가 줄곧 자신의 진짜 힘을 숨겨왔다고 설명했다. 주교는 자기 방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며 영웅 후보 중 한 명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모르게 칸자키 리는 벽 뒤에서 능력으로 기사들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미도 슈지는 칸자키 린 덕분에 상황을 잘 넘겼다며 안도했습니다. 장면은 현재로 돌아와 하시모토 메레가 미도 슈지에게 아직도 아라기 카이를 걱정하냐며 이제 와서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도 슈지는 겉으론 웃으며 동의했으나 아라기 카이가 그들을 위해 희생했음을 알기에 속으로는 괴로워했습니다. 미도 슈지는 모두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라기 카이가 그 짐을 짊어지면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긴장했습니다. 방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도 슈지는 자신들이 최전선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는 전 전투원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출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실전 앞둔 소년들, 현실에 긴장하기 시작했다. 나가세 레이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두려워하기엔 너무 늦었으며 전투단 합류는 그들의 선택이었음을 상기시켰다. 호노오 시오리가 최전선에 자기들만 가는지 물었다. 미도 슈지는 하일리 대장 지휘 아래 제8기사단과 함께 파견된다고 답했다. 칸자키 림이 미도 슈지에게 아라기 카이 소식을 물었다. 미도 슈지는 신전에서 아라기 카이에게 현상금을 걸고 그를 쫓기 위해 많은 인력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라기 카이의 소식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칸자키 리는 눈에 띄게 슬퍼했다. 미도 슈지가 위로하려 했지만 나가세 레이나는 아라기 카이가 배신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를 찾으면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겠다며 소리쳤다. 칸자키 리는 아라기 카이가 왜 자신을 두고 갔는지 속상해했다. 그 후 장면은 영웅 후보들과 기사들, 경비병들이 함께 이동하는 정글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던 아라시 심스케는 무언가 감지하고 멈췄다. 그 순간 호노오 시오리도 지쳤다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지 물으며 소리쳤다. 하시모토 메레는 방금 점심을 먹었으니 불가능하다고 대답한다. 해질 때까지 걸을 모양이다. 일부 소년들은 이틀간 아무 일 없이 걸었기에 뭔가 일어날까 궁금해했다. 아라시 샘스케가 멈추라 하자 모두 무슨 일이냐 묻는다.
아라시 심스케는 덤불 뒤에 마법의 짐승이 느껴진다고 답한다. 기사가 와서 영웅 후보들에게 왜 멈췄냐고 소리칩니다. 미도 슈지는 근처 마법의 짐승 기척을 느꼈다 말합니다. 기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명령에 따르라고 소리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라시 심스케는 격분해 기사의 멱살을 잡고 따져 묻습니다. 두려워하며 긴장한 기사는 아라시 심스케에게 뭐하냐고 묻습니다. 미도 슈지조차도 그를 말립니다. 아라시 심스케는 가치 없는 기사의 명령을 왜 따르냐며 격분해 소리친다. 갑자기 아라시 심스케가 공격받자 기사를 두고 몸을 피합니다. 토끼 얼굴에 무기화된 손을 가진 마법의 짐승이었죠. 경비병들이 날카로운 토끼를 보고 긴장하여 전투를 준비하라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토끼들은 돌진하여 칼을 날려버립니다. 날카로운 토끼 한 마리가 경비병을 맹렬히 노려보며 공격하려 했지만 그가 다치기 전에 강력한 불꽃이 나타나 토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짐승을 물리친 것은 아라시 심스케의 힘이었습니다. 경비병은 아라시 심스케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심스케는 방해 말고 비키라고 합니다. 아라시 심스케는 날카로운 토끼들을 하나씩 쉽게 물리쳤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이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파괴적인 아라시 심스케의 힘을 보고 놀랐지만 아라시 심스케는 자신의 힘이 아라기 카이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장면은 아라기 카이가 레오노라에게 총을 겨눈 때로 바뀝니다. 아라시 심스케는 아라기 카이를 다시 보자 격분했다. 아라시 심스케는 아라기 카이가 자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고 좌절했는데 이는 아라기 카이가 확실히 더 강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라기 카이의 무반응은 아라시 심스케의 확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얻은 폭발적인 힘으로 자신이 강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라기 카이가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짜증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장면은 현재로 바뀌고 미도 슈지가 아라시 심스케의 생각에 끼어들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아라시 심스케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도 쓸모없는 자의 명령은 싫다고 대답합니다. 얼마 뒤 장면은 디가레스트 신성 왕국 서부 트러스 요새로 바뀝니다. 처음에 성기사단의 아멜리아 대위는 자신을 그곳에 주둔한 기사단의 단장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일리가 아멜리아에게 감시병 대장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아멜리아는 약 일주일 전에 사망했다고 대답. 이 말을 들은 영웅 후보들은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아멜리아는 이어서 긴 여행을 마쳤으니 우선 쉬게 해주고 싶었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다. 마왕군이 공격해온다는 경비병의 외침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멜리아는 들으신 대로 쉴 시간은 없다며 여러분을 믿겠다고 활기차게 말한다. 미도 슈지는 영웅 후보들에게 전투 준비를 지시합니다. 아라시 심스케는 곧 있을 싸움에 결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경비병들이 마왕군이 온다고 경계종을 울렸습니다. 몬스터 수가 엄청나서 맥스는 깜짝 놀랐고 어째서 이렇게나 많은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하일리히는 몬스터들이 다가오기 전 발포의 수를 줄이라 지시한다. 경비병들은 화살을 쏘고 불속성 기사들도 파이어볼을 던진다. 파이어볼과 화살이 몬스터들에게 쏟아졌지만 그들은 인간을 파괴하겠다 외치며 전진했다. 미도 슈지는 몬스터들이 큰 피해에도 물러서지 않아 충격을 받았다. 아멜리아는 그 정도 공격으론 괴물을 쉽게 못 이긴다고 했다. 그녀는 영웅 후보들에게 괴물들의 내구력과 체력을 얕보지 말고 인간은 훨씬 약하다고 경고했다. 미도 슈지는 긴장하며 아멜리아에게 대책을 묻는다. 아멜리아는 미도 슈지에게 하일리히의 명령을 따르라 한다. 그녀는 사기사단을 이끌고 괴물과 싸우겠다고 한다. 하일리히는 자신도 같은 말을 하려 했으나 이미 아래에서 싸우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해요. 미도 슈지가 하일리히에게 누굴 말하냐고 묻습니다. 나가세 레이나는 미도 슈지에게 하일리히가 언급한 이들이 이미 내려간 아라시 심스케 일행이라고 알립니다. 미도 슈지는 놀라 나가세 레이나에게 말을 반복해달라 했다. 연기가 거치자 그들은 인간이 직접 맞서러 온 것을 보았다. 괴물들은 아라시 심스케 일행을 비웃으며 죽으러 온 바보들이라 조롱했습니다. 아라시 심스케는 악마든 뭐든 상관없이 모든 괴물들을 없애버리겠다 말했고 이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새안 괴물들이 벽을 뚫고 경비병을 공격했어요. 괴물이 경비병을 내려치려는 순간 미도 슈지가 검으로 공격을 막아섰습니다. 경비병조차 그의 등장에 놀랐죠. 미도 슈지는 더 강한 소드 익스텐드로 괴물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미도 슈지는 계속 강해지는 힘에 이 정도는 혼자 감당할 수 있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동료들을 향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니 두려워 말고 싸우자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영웅 후보들은 싸울 의지로 가득합니다. 미도 슈지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하며
자신이 리더로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 팀원들이 동요할 것을 알기에 주저하지 않으려 다짐합니다. 아라기 카이가 가르쳐준 순진함의 대가를 회상합니다. 하시모토 메이라이도 지켜보지 말고 위도 슈지와 싸움에 함께하라고 합니다. 나가세 레이나가 공격에 나서고 칸자키 리는 괴물들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몬스터와 영웅 후보들 간의 전투는 계속됩니다. 영웅 후보들이 마왕군을 압도하는 모습에 경비병들은 그 힘에 감탄합니다. 하인리는 경비병들에게 영웅들을 엄호해 악마를 물리치라 소리칩니다. 그들은 동의하며 돌격해 마침내 마왕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멜리아가 승리를 선언하자 경비병들은 축하합니다. 해질녘이 되자 미도 슈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인리가 다가와 싸움이 처음인지 어떤지 물으며 그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미도 슈지는 이 정도 규모의 전투는 다루기 어렵다고 답합니다. 그는 전투 중에 시야가 좁아져서 효과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하일리이는 미도 슈지를 칭찬하며 영웅 후보들이 승리의 주역이라 했습니다. 그는 비록 적은 수의 중간급 적을 상대했지만 고위 악마들은 능력이 뛰어나기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일리히의 경고에 미도 슈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를 명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장면은 마왕군의 사천왕 중 한 명인 스톤 가이아에게 전투 상황을 보고하는 마물의 소굴로 전환됩니다. 괴물이 임무 실패를 사과하자 스톤 가이아는 크게 분노합니다. 장면은 아라기 카이가 여행하는 에코테 대산림으로 바뀝니다. 숲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현자를 뵙기 위한 여정도 곧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다. 아라기 카이는 갑자기 어딘가에서 혀들이 자신을 노리고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속도의 혀를 간신히 피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아라기 카이는 새로운 마법 짐승들을 발견했습니다. 스캔하자 시스템이 혀 바분으로 식별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아라기 카이는 그저 그런 생물이라 결론지었다. 혀 바분들이 아라기 카이를 또 공격했지만 그는 쉽게 피했다. 하지만 빠르게 포위해오는 것을 깨달은 아라기 카이는 공격을 피하고자 재빨리 그 자리에서 뛰어올라 민첩함을 보였다. 혀 바분들이 다시 혀로 아라기 카이를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아라기 카이가 재빨리 칼을 뽑아 혀 중간을 베어버렸습니다. 혀 바분들은 충격을 받았고 아라기 카이는 계속 베어 혀 전체를 잘라냈습니다. 바분은 꼬리로 공격하려 했으나 아라기 카이는 너무 빨라 피했고 신속히 그 생물을 물리쳤습니다. 이를 본 다른 바분들은 얼어붙고 긴장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분노한 아라기 카이는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겠냐고 아니면 자신이 직접 가서 그들의 종말을 가져다 줘야겠냐고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얼마 후 그 자리에는 혀 바분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점점 더 강력한 마법의 짐승들이 나타나는 것에 의아해하며 마왕의 영토와 가까워서인지 혹은 숲이 기사나 모험가가 많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더 깊이 갈수록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강력한 마법의 짐승을 만날 확률이 높다고 아라기 카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감정 스킬로 이 짐승들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했고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간 흐른 뒤 아라기 카이는 마왕군의 침공 속도를 늦추는 자연 방어선인 우라가노 산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리퍼 울프 산이고 정상에는 현자 알바마가 산다는 소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리퍼 울프 산기슭에 작은 마을이 있었던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아라기 카이는 마을 전체가 불타는 것에 충격받았고 마왕군에게 공격받은 건지 의심했습니다. 아라기 카이 예상대로 마을은 마왕군에게 공격받은 상태였습니다. 마을엔 마물이 있었고 아라기 카이는 숨어서 집 지붕 위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라기 카이는 이곳이 최전선에서 멀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조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물들은 우두머리 헤토르에게 인간들을 학살하는 게 어떠냐며 뭘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헤토르는 학살을 멈추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라 지시한다. 그리고는 엘바하나 케렛 정보를 모았는지 묻는다. 마물은 그 현자가 리퍼 울프산 정상에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 헤토르는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에 크게 짜증을 냈다. 그는 현자 엘바하나 케렛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헤토르는 마물들에게 밤엔 마을에서 쉬고 다음날 리퍼 울프산을 오르라 지시했다. 한 긴장한 마물이 리퍼 울프산은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인 리퍼 울펜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그들은 리퍼 울펜을 물리쳐야만 목표에 도달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마물이
첫 마물의 말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첫째 마물은 지능 높은 마법의 짐승에겐 집의 마법이 안 통한다고 설명해요. 게다가 사천왕이 용을 길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리퍼 울펜을 상대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토르는 자신도 마법에 능숙하지 않아 없는 능력을 논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을 물리쳐야만 했고 다른 마물들도 헤토르의 평가에 동의했다. 이것을 본 아라기카이는 헤토르의 지휘 아래 전체 그룹이 잘 조직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 조직력이 고위 악마의 영향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아라기카이가 헤토르 상태를 확인했을 때 그가 마왕군 극소수 고위 악마 중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이를 깨달은 아라기카이는 헤토르와 직접 맞서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합니다. 갑자기 헤토르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끼고 숨어있는 자가 있음을 감지하여 몬스터에게 가서 조사하라 지시했습니다. 아라기카이는 헤토르의 날카로운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몬스터들이 아라기카이를 찾았지만 그는 숨는데 능숙해 안심했다. 갑자기 아라기카이는 몇몇 인간들이 몬스터들에게 잡혀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로가 된 마을 주민들을 보면서도 아라기카이는 악마들처럼 현자 엘바하나 케레트를 찾는 것이 목표였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마왕의 군대보다 먼저 산을 올라야 함을 알았다. 장면은 우라가노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리퍼 울펜 산으로도 알려진 위험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가리는 어떻게든 이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니 등산로가 없어 야생 짐승의 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야가 흐릿하고 땅이 불안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서두르는 와중에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라기는 근처에서 누군가 있음을 느끼고 그게 리퍼 울펜 산의 울펜이라 생각했다. 귀를 기울이자 그는 하나가 아닌 둘, 아니 세 개의 뚜렷한 소리를 감지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아라기는 늑대들이 숨어 있어도 존재감이 압도적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 갑자기 아라기는 사방이 늑대들에게 포위된 것을 발견했다. 늑대들이 공격하려 하자 그는 재빨리 나무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아가리는 산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이유를 알고 깜짝 놀랐고 감정 스킬로 늑대들의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확인 결과 평균적인 상태였고 연계 공격이 주 강점이었습니다. 아가리가 상태를 살피는 사이 울펜 한 마리가 달려들어 나무를 부러뜨렸습니다. 아가리는 재빨리 움직여 나뭇잎에 만화를 주입한 뒤 그것으로 리퍼 울펜을 공격했다. 몇 초 만에 리퍼 울펜은 두 동강이나 죽었다. 다른 울펜들도 아가리를 공격했지만 그는 나뭇잎으로 모두 쓰러뜨렸다. 같은 방식으로 두 마리가 더 제거되었다. 이제 대여섯 마리의 울펜 무리가 함께 공격하기 위해 다가왔고 이에 아가리는 자신의 몸에 만화를 불어넣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 믿었다. 레오노라가 신의 가호에 의존하는 자들은 만화 통제력이 약하다고 언급해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또한 레오노라가 신의 가호에 끊임없이 의존하는 자들은 만화를 전혀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언급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녀에게 그들은 약자일 뿐이었고 그래서 모두를 통제했죠. 그 때문에 당시 레오노라의 예속 마법에 저항 못한 거죠. 아가리는 약점 극복을 위해 발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만화 제어 숙달이 적 마법 저항력을 높일 거라 믿었다. 만화가 신의 가호만큼 강하지 않단 걸 깨달았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더 강해지려면 배워야만 했다. 아라기는 산 오르며 울펜과 싸우며 만화 훈련을 결심했다. 아가리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재빨리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울펜의 리더를 향해 다가가 도착하자마자 확인을 요청했다. 다른 울펜들은 아가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리더 울펜이 아가리를 공격하자 그는 자신을 방어하고 울펜을 물리쳤다. 아가리가 고개를 들자 리더를 물리치자 모든 울펜들이 도망갔다. 결국 그들 무리 중 가장 강한 마법의 짐승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아가리는 혼자 남은 울펜들을 쫓아갔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는 붉은색을 띠는 울펜의 복제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가리는 자신의 스킬이 늑대 움직임 궤적을 예측하는 것인지 궁금해했고 그의 추측은 옳았습니다. 미래의 궤적을 예측하는 이 능력으로 그는 늑대 두 마리를 더 쓰러뜨렸습니다. 아가리는 자신의 예측 능력으로 1초 앞을 볼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를 본 남은 늑대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아가리는 감히 도망치지 말고 좀 더 훈련에 동참하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아가리는 모든 늑대를 소탕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니 새 스킬 예지의 신성한 보호로 적의 미래 움직임을 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라기는 약점 간파 스킬을 얻자 감정 스킬도 레벨업된 것을 떠올렸다. 이 발전은 그의 가호를 일반에서 강화로 승격시켰고
감정 스킬로 시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친 아라기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느껴져 마왕군이 왔나 싶었습니다. 쉬려던 계획을 버리고 그 기척을 향해 서둘렀습니다. 산 정상 근처에서 몬스터들이 엘프 소녀 마이어를 붙잡았다. 해터는 그녀의 끈기에 감탄하며 현자의 제자다운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프 소녀를 끝내라며 몬스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마이어가 말하려 할 때 몬스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아가리가 나타나 그녀를 안고 공격을 피하도록 도왔다. 인간이 자신을 구하자 마이어는 놀랐다. 혼란스러워하는 몬스터가 아가리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아가리는 우두머리 고위 악마 해터를 포함 괴물이 총 10마리임을 파악했다. 마이어는 아가리에게 자신을 왜 도왔는지 물었다. 아가리는 그녀가 현자 엘바 나로크렛의 제자인지 물었다. 마이어가 그렇다고 확인하자 아라기는 현자 엘바 나로크렛에게 볼 일이 있어 도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기는 마이어에게 감정 스킬을 써서 그녀가 하프 엘프임을 알아냈고 그녀의 스킬셋에 마법 스킬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헥터는 인간이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아가리가 적이라는 건 확실하다며 자신의 괴물들에게 엘프와 인간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가리는 소녀를 구하고 현자의 호의를 얻으려면 괴물들을 물리쳐야 함을 깨달았다. 괴물이 아라기를 공격하자 그는 예지 능력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그의 예지 능력은 괴물들의 다음 공격을 예측하여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기에 매우 귀중했습니다. 괴물들은 충격에 빠졌고 아라기는 칼로 순식간에 모두를 해치웠습니다. 다른 괴물들은 그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아가리는 근접전에서 예지 능력이 발동하면 무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된 걱정은 스킬의 지속 시간과 남은 시간이었죠. 한편 헥터는 몬스터들에게 인간을 무모하게 공격하지 말고 마법으로 해치우라 지시했다. 괴물들은 아가리에게 마법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탄을 보자마자 아라기는 그 위험성을 즉시 깨닫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마일이 바람의 정령 실프의 주문으로 마법탄을 모두 날려버렸다. 아라기는 그것이 주문인지 놀라 물으며 엘프에게만 허락된 기술인 정령의 힘을 빌려 사용하는 그 힘을 깨달았다. 마일은 그렇다고 확인하며 아라기에게 고마워했고 덕분에 정령들이 잠시 쉴 수 있었다고 했다. 좌절한 해터는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며 직접 싸움에 뛰어들었다. 아가리는 진지하게 마일에게 자신이 우두머리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몬스터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마일은 자신이 해낼 수 있다며 엘프라 부르지 말아달라고 답했습니다. 아가리는 그녀의 요청을 수락하며 현자의 제자인 그녀를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일은 격분에 자기 이름이 마일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내 좌절하며 아가리에게 잊으라고 했다. 아가리는 헥터에게 정면으로 맞섰으나 헥터는 아주 강력했다. 검이 부딪혔지만 아가리는 헥터의 검을 이용해 솟구쳐 단검으로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헥터는 자신의 검으로 이를 막아냈습니다. 헥터의 반격에도 아가리는 재빨리 피해 단검으로 그를 베었습니다. 헥터는 피해를 입자 아가리가 공격을 예측한 것에 놀라며 좋은 시도였다고 인정했다. 반면 아가리는 상처가 얕지 않은 것에 충격받았다. 그는 고위 악마의 힘을 깨닫고 긴장하며 자신의 예지 능력이 없었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헥터는 아가리가 인간이 아니었다면 쉽게 이겼을 거라고 말했다. 아가리는 자신의 감정 스킬로 헥터의 상태를 확인했고 고위 악마로서의 뛰어난 신체 능력과 날카로운 감각 외에도 검술 스킬이 5레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라기는 예지 스킬에도 불구 헥터와의 정면 대결에서 불리함을 깨닫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헥터는 아라기에게 오지 않으면 직접 가서 싸우겠다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아라기는 어떻게든 헥터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마침내 아라기는 헥터의 공격에 손을 베이고 긴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체적 격차가 너무 커서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헥터는 웃으며 아라기에게 도망만 칠 거냐고 조롱했다. 갑자기 아라기는 총을 꺼내 헥터에게 쐈지만 헥터는 반사적으로 손을 사용해 총알을 쉽게 막아냈습니다. 아가리는 총알이 헤토르의 손을 뚫어 부상을 입힌 것에 안도했지만 헤토르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아가리가 대체 무슨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캐물었습니다. 격분한 헤토르는 아가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헤토르는 총알을 피하며 아가리에게 총알 궤적을 쉽게 예측하니 과소평가 말라 경고했습니다. 총알 떨어진 아가리가 칼을 던지자 헤토르가 칼로 막았습니다. 갑자기 헤토르가 놀란 듯 아가리는 공격을 멈추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헤토르가 채 반응하기도 전에 아가리는 그에게 폭탄을 던졌고
헥토르는 궁금해하며 아가리를 공격하러 달려갔습니다. 허나 아가리에게 닿기 전 폭탄이 터져 다른 괴물들을 놀라게 했죠. 마이르조차 놀라 그런 놀라운 기술을 선보이는 아가리의 정체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아가리가 인간임에도 고위 악마에 우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아가리는 비상용으로 간직했던 권총에 탄약이 남아있지 않고 수류탄이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손에 칼을 든 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헥토르가 다시 일어서자 아가리는 총과 수류탄만으론 그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가리가 낯선 장치들을 사용하자 헥토르는 격분하여 맹렬히 공격했지만 아가리는 이를 능숙하게 피했습니다. 이때 아가리는 약점 감지 스킬을 발동하기로 했지만 먼저 헥토르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해야만 했습니다. 헥토르가 공격을 준비하자 아가리는 공격의 미래 궤적을 분석하여 약점인 목을 찾아냈습니다. 아가리는 미리 칼을 들고 그 지점에 자리 잡았습니다. 헥토르는 앞으로 나아가다 자신도 모르게 아가리의 대기 중인 칼에 목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헥토르는 아가리의 정확한 공격에 충격받았다. 아가리는 약점 감지가 강력한 스킬이지만 마나 소모가 빠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갑자기 피로한 아가리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나 고갈을 깨닫고 아가리는 긴장했고 이는 그에게 불길한 징조였다. 괴물들도 지도자 헥토르가 죽은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가리가 지친 것을 보고 그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르 역시 정령들이 지쳐 긴장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아가리에게 보답하고 싶어 도우려 했습니다. 괴물들이 아가리를 향해 돌진하자 갑자기 누군가 불마법을 시전해 그 모든 괴물 무리를 불길에 휩싸이게 하여 전멸시켰습니다. 아가리는 불꽃 화력이 나가세 레이나와 차원이 다름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이르 쪽에서 늦었다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마이르는 그녀를 보고 기뻐하며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아가리는 이 말을 듣고 그녀가 찾던 현자 엘바나 카레임을 깨달았다. 엘바나 카르는 아가리가 자신의 제자를 도우려 한 것 같다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가리는 그저 우연이라며 당신이 위대한 현자 엘바나 카르가 맞냐고 묻습니다. 엘바나 카르는 그렇다고 하며 예전과 달리 늙고 허약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가리는 감정 스킬을 쓰려 했으나 마나가 부족했다. 그럼에도 아가리는 현자 엘바나 카르가 매우 강하며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엘바나 카르가 볼 일이 있냐 묻자 아가리는 그렇다 답했습니다. 엘바나 카르는 목적 없이 자신을 찾을 리 없다며 제자를 구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마이르가 엘바나 카르에게 피냄새 때문에 늑대들이 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자고 물었습니다. 엘바나 카르는 마이르에게 동의하며 아가리에게도 쉴 겸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아가리는 동의하며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지금까지 상황이 좋았고 제자를 도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아가리와 일행이 엘바나 카르의 집에 도착하며 장면이 바뀝니다. 안에 들어서자 마이르는 목욕하러 가겠다 말했습니다. 아가리가 엘바나 카르에게 왜 외진 곳에 사는지 물었습니다. 엘바나 카르는 몇 가지 이유 중 특히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많은 이들이 그녀를 이용하려 했죠. 아가리는 찾아오기 힘든 집이니 이해된다고 답했다. 엘바나 카르는 자신을 찾아오는 숙련된 이들을 매몰차게 거절할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가리는 마왕 정복 임무를 맡은 영웅 후보 중 한 명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엘바나 카르는 그들이 3세대 영웅 후보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소문은 들었으나 이미 소환되었을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3세대라는 말을 듣자 아가리는 충격을 받았고 이전에 여러 영웅 후보를 소환했다는 레오노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엘바나 카르는 4년 전에도 영웅 후보들을 소환했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소환이었고 첫 번째 소환은 약 10년 전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두 세대 영웅 후보들이 마왕을 정복하러 갔다가 전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환 의식은 봉인되어 다시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녀 레오노라는 금기를 깨고 3세대를 소환하려 했습니다. 엘바나 카렛은 신의 뜻과 상관없이 타세계 사람에게 나라 운명을 맡기는 건 무모하다고 여겨 그 생각에 반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가리는 레오노라를 처리했으니 다른 세상 사람을 소환하는 의식을 더는 할 수 없을 것이라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말에 엘바나 카렛은 아가리가 레오노라를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아가리는 기술 힘의 격차가 커도 상대를 이길 방법은 많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자신감에 엘바나 카렛은 웃으며 사실 같지만 레오노라가 자신의 졸개에게 당한 건 여전히 재밌다고 했습니다. 엘바나 카렛은 레오노라가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지 물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아가리의 소원을
이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말을 길게 하지 않는 성격이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자신의 마법으론 그들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아가리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돌아갈 방법에 대한 단서라도 없냐고 물었다. 엘바나 카렛은 인간 마법으로 소환은 가능하나 돌려보내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했다.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 지식은 오래전 소실됐습니다. 아가리는 레오노라도 똑같이 말했다며 결국 마왕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엘바나 카렛은 그럴 가능성이 높거나 어쩌면 마법의 힘을 빌리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악마의 기술을 듣고 아가리는 그것을 조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바나 카렛은 더 이상 도울 수 없음을 사과하고 제자를 구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가리는 엘바나 카렛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엘바나 카렛은 미소 짓고 그가 마왕을 물리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가리는 그런 귀찮은 일은 맡고 싶지 않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마왕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가리의 얼굴에 서린 분노와 살기를 본 엘바나 카렛은 긴장하며 아가리가 지금까지 만난 다른 영웅 후보들과는 달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자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가리는 엘바나 카렛에게 감사하며 유용한 것을 찾으면 모험가 길드의 사이렌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엘바나 카렛은 마이어를 아가리에게 맡기기로 했죠. 마침 목욕을 마치고 나온 마이어는 아가리에게 산을 오르고 전투를 치르느라 더러워졌을 테니 목욕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가리는 마이어 말에 동의, 그녀 말이 맞다며 목욕하기로 했습니다. 엘바나 카렛이 끼어들며 아가리에게 제안이 있다고 말하자 아가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엘바나 카렛은 왜 제자를 데려가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마이어는 놀라서 제자가 자신인지 물었습니다. 장면은 벨도라 마족 왕국 동부지역 다고 에레스트 성왕국과의 최전선으로 전환되어 아가리와 마이어가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아가리는 마이어를 여정에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가리는 날씨가 좋다며 마족 영토는 날씨가 혹독하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어는 최근까지 그들이 서 있는 이곳은 성왕국의 영토였으며 벨도라 왕국 깊숙이 들어갈수록 날씨가 더 혹독해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아가리는 마왕군이 영토를 침략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이어는 우레가노 산맥 서부 지역에 뉴트라트라는 대도시가 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 마을들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 도시는 마왕군에 함락되어 그들의 목적지인 최전선이 되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거기까지 걸어서 이틀은 걸릴 거라 했어요. 아가리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마이어는 슬프게 인구 절반은 살해당하고 나머지는 악마들의 노예가 되어 강제 노동 중이며 일부는 겨우 산 반대편으로 탈출했다고 답했습니다. 마이어 설명을 듣고 아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지식에 감탄했고 데려온 것이 옳은 결정이라 느꼈습니다. 장면은 과거로 바뀌어 엘바나 카렛이 아가리에게 마이어를 데려가는 것을 묻습니다. 아가리가 거절하자 마이어는 충격받아 자신을 고려해달라 소리쳤습니다. 엘바나 카렛은 아가리의 말에 웃으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 세계의 막 온 사람에게 대대로 전해진 방대한 지식을 가진 마이어는 꽤 유용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바나 카렛은 마이어를 여행 보낼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사랑스러운 제자를 혼자 보내기 걱정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아가리는 엘바나 카렛이 마이어를 직접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왜 자신에게 맡기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엘바나 카렛은 직접 여정을 떠날 능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간에게 젊고 건강해 보여도 그녀의 시간과 능력은 한계에 달했고 그때 나타난 누군가가 제자의 목숨을 구했죠. 마이어도 감사했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이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가리는 마족 영토에 잠입할 계획이며 위험한 여정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마이어가 자신을 늦추면 뒤처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엘바나 카렛은 마이어에게 다가가 결국 그녀의 인생이므로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마이어는 그녀의 인생이란 말에 집중하며 아가리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아가리는 마이어가 지쳐 보인다고 긴장하며 말합니다. 아직 하루 종일 걸어야 한단 걸 모를까봐 그는 상기시켰다. 마이어는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체 단련을 해왔다며 마법사의 몸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고 이에 아가리는 하루를 마감하고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이어는 놀라 자신이 속도를 늦추면 버린다고 하지 않았냐 물었다. 아가리는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며 그런 이유로 그녀를 버리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서둘러 캠프를 설치하라고 말했다. 마이어는 그의 대답에 감명받아 알겠다며 몇 분 안에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밤이 되고 아가리와 마이어는 모닥불가에 앉았다. 마이어가 식사하는 동안 아가리는 망설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그녀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곧 위험해질 것이며 자신은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기에 여정이 위험해져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가 자신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죠. 아가리는 엘바나 카렛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마이어에게 자신과 함께할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이어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 소중한 걸 잃어봤다고 답했다. 그녀의 이전 고향인 엘프 마을은 마왕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가리는 전쟁이 인간과 괴물 사이의 싸움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마이어는 악마들이 모든 종족을 압도해서 그런 구분은 사소하다고 답했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 남동생까지 살해당했다고 했죠. 그녀가 산 건 아버지가 괴물들 주에 끌려 미끼가 된 희생덕이죠. 그녀는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마왕군이 마을을 떠난 뒤 죽도록 버려졌다고 회상했다. 그때 엘바나 카렛이 그녀를 발견하고 거두어 스승이 되었습니다. 아가리는 그녀의 과거에는 관심이 없고 목표만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마이어는 자기 이야기에서 추론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엘바나 카렛의 제자가 되어 마법사가 된 것은 괴물을 물리칠 힘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이어의 눈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10년간 스승에게서 배운 모든 훈련과 지식은 오직 복수를 위해서였다고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죽인 자를 직접 없애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가리는 놀라며 그 악마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마이어는 그가 사천왕 중 한 명이자 바람의 천왕으로 알려진 윤버그이며 마왕군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아가리는 마이어에게 윤버그와 가까워지려고 자신과 함께했는지 물었다. 또한 현재는 악마와 싸울 개인적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어도 엘바 카렛이 아가리를 만난 뒤 자신을 허락한 까닭을 이해 못했습니다. 스승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녀는 엘바 카렛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가리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인정했고 아가리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마이어를 잘 감당할 수 있다며 돌봐달라던 엘바 카렛의 말을 떠올렸다. 아가리는 엘바 카렛이 왜 마이어를 혼자 보내지 않았는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마이어는 무모하게 복수심에 목숨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마이어는 아가리에게 무거운 주제를 꺼내 미안하다며 복수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아가리는 마이어가 직접 복수하려 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마이어에게 다음날 이동해야 하니 대화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라고 했습니다. 마이어는 동의하며 정령들이 망을 보며 괴물이 접근하면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어가 잠든 사이 아가리는 마왕군 사천왕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잠든 마이어를 보고 조용히 텐트를 나섰습니다. 이전의 적은 고위 악마였는데 이제는 더 강한 악마를 마주한 상황을 되새겼습니다. 강력한 적들 앞에 더 강해져야 함을 깨달은 아가리는 그 생각들을 일단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걱정은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장면은 성왕국 요새의 서쪽 구석으로 바뀌고 고위 관리들은 이제 영웅 후보들이 있으니 공세에 나설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동의하며 어디서부터 공격을 시작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아를 요새 공격이 좋은 시작이라 했죠. 원래 그들의 요새였으니 현재 적의 최전선 기지인 그곳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하일리는 저들을 격파하면 적은 분명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세에 몰렸는데 갑자기 공세에 나서는 건 무모한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영웅 후보들이 하일리히에 부하라 해도 문제없냐 물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적이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니 기습 공격은 예상 못할 거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도 슈지에게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미도 슈지는 그렇다고 답하며 싸우라고 한다면 칼을 휘두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하일리히, 미도 슈지, 하시모토 메레는 돌아갔다. 하일리히는 계획이 내일 실행되고 아멜리아가 이렇게 공격적인 건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시모토 메레는 다들 자신만만해 보여서 계획이 잘 될지 하일리히에게 물었습니다. 미도 슈지는 어차피 싸울 거라면 적들이 재정비하는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므로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인리히는 영웅 후보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여 자신과행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지휘 밖에서 방어만 강화하고 있을 뿐이지만 상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메레는 긴장된 목소리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라고 물었습니다. 하일리히는 물론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이번 작전의 성패는 영웅 후보들에게 달려있으니 그들에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미도 슈지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긴장했지만 달리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를 요새 근처 영웅 후보들과 하일리히의 부대가 요새를 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가세 리나는 왜 이렇게 밝은 아침에 공격하는지 물었습니다. 기습 공격은 밤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고 말이죠. 하일리히는 악마들이 어둠 속에서도 잘 보기에 야간 공격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도 슈지는 주력이 괴물을 묶어두는 동안 지도자를 쓰러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괴물 리더가 고위 악마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어요. 미도 슈지가 영웅 후보들에게 전투 시작 시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근처에 없다면 시간을 벌거나 후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경비병이 하일리히에게 다가와 주력 부대로부터 작전 개시 시간이라는 연락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하일리히는 미도 슈지와 다른 이들에게 돌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모두가 요새를 공격해 안으로 돌격했습니다. 아멜리아는 괴물들을 전멸시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왕의 왕 스톤, 가이아에게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몇 초 뒤 장면이 바뀌고 하일리히와 영웅 후보들이 요새 주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괴물들은 깜짝 놀라 공격을 시도했지만 미도 슈지가 순식간에 그들을 쓸어버렸습니다. 하일리히는 미도 슈지에게 적의 지도자가 홀에 있을 수 있으니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갑자기 양쪽에서 나타난 괴물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영웅 후보들은 미도 슈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죠. 하일리히는 미도 슈지에게 등 뒤는 제8기 사단에게 맡기고 목표로 나아가라고 지시했고 미도 슈지는 이에 동의하며 나가세 리나를 불렀습니다. 나가세 리나는 방해되는 괴물은 자신이 처리할 것이라며 미도 슈지에게 말할 필요 없다고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힘을 방출하자 다른 이들도 합세해 괴물들을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큰 문을 열자 인간형 형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샘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이건 또 대체 뭐야? 아라시 심스키도 마왕에게 이자가 그들의 지도자냐고 물었습니다. 스톤 가이아는 마왕군 4천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카나자키 린과 하시모토 메레는 긴장했다. 미도 슈지 또한 스톤 가이아의 비정상적인 압박감에 불안해했습니다. 스톤 가이아는 검을 뽑아 누가 더 강한지 겨루자고 도전했습니다. 미도 슈지는 준비하라 지시했으나 속으로는 용기를 짜내려 애썼습니다. 스톤 가이아에게 패배하면 주력 부대 희생이 헛수고될 것을 알았기에 모두 싸울 준비가 되었지만 스톤 가이아는 공격 대신 앉아 땅에 손을 댔습니다. 미도 슈지는 당황했지만 스톤 가이아 주변에 주황색 원이 나타났고 영웅 후보들은 그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흙이 솟구치며 수많은 골렘을 소환했고 라카와 일행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톤 가이아는 골렘에게 영웅 후보들을 공격해 제거하라 명했고 미도 슈지는 골렘을 막으라 지시했습니다. 나루미 요시오는 이에 자연의 힘으로 날카로운 나뭇잎을 사용해 골렘들을 베며 공격했습니다. 아라시 심스케도 불꽃 공격으로 골렘들을 꿰뚫었습니다. 아라시 심스케는 웃으며 골렘이 아무리 많아도 느려 터진 괴물들은 상대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톤 가이아는 마법을 사용해 부서진 골렘들의 몸을 재생시켰습니다. 골렘들이 재생하자 영웅 후보들은 놀라워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골렘을 부수고 다시 싸웠지만 골렘은 재생했습니다. 라카가 골렘에게 실수로 맞을 뻔한 순간이 있었지만 다행히 칸자키 림이 그녀의 지배 공격을 사용해 일부 골렘들을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골렘 중 하나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그 골렘은 여전히 반격했습니다. 하시모토 미레이는 염동력으로 골렘들을 맹렬히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골렘들은 잠시 후 다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시 심스케는 골렘의 재생이 끝이 없는 것 같다고 깨닫고는 좌절감을 표했습니다. 그 순간 나루미 요시오는 예전 만화에서 비슷한 상황을 떠올렸고 소환사 제압이 최고의 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루미 요시오는 미도 슈지에게 자신들이 골렘을 맡을 테니 본체인 마왕과 맞서는 데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미도 슈지는 알겠다며 아라시 심스케와 자신이 소환사를 상대하기로 했고 둘은 스톤 가이아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스톤 가이아는 영웅 후보들에게 자신을 얕보고 있다며 비웃었다. 스톤 가이아는 다시 마법을 써서 돌을 소환, 미도우 슈지에게 던졌습니다. 미도우 슈지는 공격을 피하려 했으나 돌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도우 슈지는 돌들을 피하지 못해 다쳤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며 미도우 슈지를 불렀지만 그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스톤 가이아는 몰랐지만 이는 미도우 슈지가 아라시 심스케의 기습 공격을 위해 벌인 미끼 작전이었습니다. 계획은 성공하여 아라시 심스케는 스톰 가이아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전력을 담은 화염 펀치를 날렸습니다. 모두가 아라시 심스케가 마왕을 물리쳤을지 기대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연기와 먼지가 거치니 아라시 스미스케가 부딪힌 건 흙벽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사이 벽이 아라시 스미스케의 복부를 강타했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스톰 가이아는 비웃듯 물었죠. 영웅 후보 실력이 고작이냐고. 이야기는 잠시 멈췄는데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미도우 슈지 일행은 스톰 가이아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쓰러질까요?